이제껏 헛살았소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맹진사라는 선비가 살았다. 그는 한평생 살아오며 남의 가슴에 못 한 번 박은 적이 없고 적선 쌓은 걸 펼쳐놓으면 아마도 저 넓은 바다 같은 들판을 덮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워 겨우 제 식구들을 굶기지 않을 정도의 중농집안이 되었다. 맹진사는 덕만 쌓은 것이 아니라 재도 빼어났다. 학문이 깊고 붓을 잡고 휘갈기는 휘호는 천하 명필이다. 고을 사또도 조정으로 보내는 서찰을 쓸 때는 이방을 보낼 정도였다. 그리고 맹진산의 사랑방엔 선비와 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부인과 홍기찬 딸 둘은 허구한 날 밥상, 술상을 차려 사랑방에 들락날락하는 게 일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허법 스님이 찾아왔다. 잊을만 하면 맹진사를 찾아와 고담줄론을 나누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법 스님을 정진사는 스승처럼 대했다. 그날도 사랑방엔 문사들이 가득 차 스님이 처마 끝 디딤돌에 앉아 기다리자 손님들이 눈치채고 우르르 몰려나갔다. 허법 스님과 정진사가 곡차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다. 맹진사는 친구가 도대체 몇이나 돼요? 스님이 묻자 정진사는 천장을 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자랑스럽게 말했다. 얼추 이르는 넘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혀를 끌끌 찼다. 진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맹진사가 눈을 크게 뜨고 문을 활짝 열더니 말했다. 스님, 한눈 가득 펼쳐진 저 들판을 모두 남의 손에 넘기고 친구 이른을 샀습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친구란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셋. 그 이상이면 친구가 아닐세. 두 사람은 밤새도록 곡차를 마시다가 삼경이 지나서야 잠이 들었다. 잠시 후 맹진사가 눈을 떴을 때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정진산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집안에서는 심한 기침 소리가 들리고 의원만 들락거려 그 친구들이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진산의 대문은 열릴 줄 몰랐다. 그러더니 때 아닌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밤에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유인즉 진사가 지독한 곱불을 이기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한 것이다. 빈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부인과 딸 둘이 상복을 입고 머리를 떨어뜨린 채 침통하게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진사 생전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친구들은 낯짝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문상을 와 구슬프게 곡을 하더니 진사 부인을 살짝이 불러냈다. 부인, 상중에 이런 말을 꺼내 송구스럽지만 워낙 급한 일이라. 그 친구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진사 부인에게 건넸다. 봉투를 열어보니 차용증이다. 맹진사가 돈 100냥을 빌리고 입동전에 갚겠다는 내용으로 진사의 낙관까지 찍혀 있었다. 또 한 사람의 문상객은 왕이지 족자값 300냥을 못 받았다며 지불각서를 내밀었다. 9일장을 치르는데 8회째가 되니 이런 채권자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다.
내 돈을 떼먹고선 출상도 못해. 이 사람이 빚도 안 갚고 저승으로 주랭랑을 치면 어떡해? 빈소에 죽치고 앉아 다그치는 글 친구들 몇몇은 모두 낯익었다. 마침 그때 허법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빈소에 들어섰다. 미망인이 한 뭉치 쥐고 있는 빈문서를 낚아챈 스님은 병풍을 향해 고함쳤다. 정진사! 일어나서 문전옥답을 던지고 산! 잘난 당신 글 친구들에게 빚이나 갚으시오. 병풍 뒤에서 삐거덕관 뚜껑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진사가 걸어 나왔다. 빚쟁이 친구들은 혼비백산에 신도 신지 않은 채 도망쳤다. 맹진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법스님은 빈문서 뭉치를 들고 사또에게 찾아갔다. 이튿날부터 사또의 호출장을 받은 진사의 글 친구 빚쟁이들이 하나씩 벌벌 떨면서 동원뜰에 섰다. 민초 씨는 정진사에게 300냥을 빌려줬다지? 사또의 물음에 꿇어앉아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린 민초 씨는 울다시피 읍소했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곤장 300대를 맞을 텐가 300냥을 부의금으로 정진사 빈소에 낼 건가? 300냥을 내겠습니다. 민초 씨는 돈 300냥을 맹진사에게 주고 다시는 맹진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맹진사는 글 친구들을 사귀느라고 날린 재산은 모두 회수하고 큰 웃음을 지었다. 허법스님은 맹진사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는 사라졌다. 친구란 말이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이 친구란다. 백정에게 어사가 큰 절을 한 사연 이야기. 옛날 한양성 밖의 백정 마을에 고씨 성을 가진 한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척스레 일을 하여 많은 돈을 모았지만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낮춰 부르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윤씨 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극도로 가난하여 나라에서 빌린 돈조차 갚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그는 관에서 내려질 극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고씨 백정은 밤중에 몰래 양반의 집을 찾아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윤씨 양반은 극형을 면하고 다시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정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신분이 낮아 천대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팔고 경상도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그를 아는 이가 없었고 가진 돈이 많았기에 그는 대궐 같은 집을 사고 하인들을 두며 양반 행세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조심하며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자신이 도와준 윤씨 양반이 큰 벼슬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는 양반들이 모여있는 자리 근처를 지나다가 한 양반이 그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이에 그는 모인 양반들에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에 큰 벼슬을 하게 된 윤대감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반들이 어떤 관계냐고 묻자 당황한 그는 윤대감이 자신의 매형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말이 소문이 되어 온 고을에 퍼졌고
결국 이 소식이 암행어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암행어사는 백정을 찾아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백정은 암행어사 앞에서 엎드려 사죄하며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행어사는 윤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고씨 백정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암행어사는 백정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관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백정의 집으로 사령들이 큰 가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 나리의 분부로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백정은 암행어사가 알려준 대로 사령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암행어사가 나를 찾는다면 직접 걸어서 와야지.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해. 이를 본 동네 양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원님조차 두려워하는 암행어사를 향해 거침없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높은 신분의 양반이었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고을 사람들은 모두 백정 출신의 양반을 높이 모셨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걱정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양반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옛날에 현풍 곽씨의 문중에 한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패가망신하여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곽씨는 사랑방을 쓸고 요강을 비워주며 밥을 얻어먹기를 한 3년을 했는데 하루는 외삼촌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손님은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곽씨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여기에 와 있는 연유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아 집도 아내도 없어서 여기에 와 있다고 하니 그 손님은 외삼촌에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사랑채에 두고 썩히게 하고 있느냐며 깨끗한 옷과 하루 쓸 노잣돈만 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풍 곽씨는 속으로 외삼촌이 내가 보기 싫어서 사람을 시켜 나를 내쫓으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외삼촌이 주는 노잣돈을 들고 외삼촌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길을 가다가 어느 샘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샘 앞에는 어떤 소복을 한 부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곽 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여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었고 곽 씨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곽 씨를 보더니 갑자기 하던 빨래를 멈추고 다짜고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곽 씨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그 여인의 미모에 홀딱 반해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드디어 그녀의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크다란 기와에다 고풍이 있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곽 씨에게 사랑방에서 술과 저녁을 푸짐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여인이 차려준 술과 맛있는 안주로 배를 채운 곽 씨는 이게 무슨 호강이냐며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곽 씨를 부르더니 안방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였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곽 씨는 부인에게 간만에 너무 잘 얻어먹었어. 근데 누구신지 저에게 이런 대접을 하시는지 궁금하오.
부인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과부인데 어제 저녁 꿈에서 친정아버지께서 나타나시더니 내일 몇 시경쯤에 지나가는 분이 있을 것이야 하며 그분을 만나 집으로 데려가서 후한 대접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함이 현풍 곽씨인데 그분이 너와 천상배필이라며 꼭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곽 씨가 이 말을 듣고 갈 곳이 없는 몸이라 너무 좋아서 흔쾌히 허락해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바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호러미와 호라비로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무리 해도 부부관계가 되지 않자 남자에게 전 남편이 복용하던 해고신 가루를 먹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부인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자 곽 씨에게 노잣돈을 후히 줘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졸지에 부잣집 남편에서 다시 호래비로 돌아선 곽 씨는 다시 길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땅거미가 지려고 할 때에 어느 양반집 교수가 수행원들과 함께 그 주막집을 들어왔는데 방이 모자라서 하인들을 모두 곽 씨가 있는 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술을 먹고는 곽 씨에게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곽 씨는 화가 나서 주정을 부리는 하인을 때리면서 하인들이 감히 양반을 욕보일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호통에 놀라 옆방에 있던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 집 하인들의 잘못을 사죄하며 말하기를 저는 한양에 사는 모 정승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기 건너방에는 저의 누이가 있습니다. 누이는 수절한 지 오래되어 지금껏 과부로 살아오다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시겨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이를 수절하라고 하고 어머니는 어디 가서 제발 아무 사람에게나 부탁해서 짝을 맞추어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선비님을 보아하니 저의 매부감으로 딱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승의 아들은 선비를 보아하니 패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패기도 있어 보여 누이와 함께 살면 잘 살 것 같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곽 씨는 이게 또 웬 떡이냐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정승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곽 씨와 누이는 조촐한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그 과부가 먹인 해고신 가루약이 그제서야 약효가 온몸으로 퍼져가서인지 두 사람은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 과부 누이가 곽 씨에게 말하기를 서방님,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곽 씨는 그저께 있었던 이야기를 누이에게 다 말하고는 다시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 누이는 일어나자마자 곽 씨에게 얼른 옷을 입히고는 그저께 쫓겨나온 그 과부 집으로 가라며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곽 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사내고실 못한다고 쫓겨낸 과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 후 곽 씨가 과부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곽 씨는 얼렁 문을 열어보니 과부가 목을 매달려고 줄을 묶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곽 씨는 재빠르게 과부의 줄을 빼앗고 과부를 안았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꿈에 나타나 자기에게 중매를 해준 친정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 팔자가 억울해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뿐인 목숨을 버립니까? 곽 씨는 과부가 불쌍해 보였던지
꼭 안아주더니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과부는 이상하다 싶어 곽 씨에게 물었습니다. 곽 씨는 어제의 누이 과부와의 인연을 상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그 약이 효능이 있었네요. 과부는 웃으며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 누이를 버리시면 안 되니 그냥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하며 살아가는 게 어떠한지요? 곽 씨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곽 씨는 두 과부가 지니고 있던 그 많은 재산까지 덤으로 갖게 되었고 두 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는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말이 요래서 생겨난 말이구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요즘은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라고 변해지더니 사람 괄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 합니다.